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어느 날 그 장비가 똥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쯤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해주세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끝끝내 돌아온 답은 위성정당뿐이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거듭나가고 있습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다사다난한 한 해라는 말,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 가장 어울릴 만한 단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데이터로 풀어보는 정치, 데이터 이슈, 진시원, 김범준 두 분 교수, 그리고 유아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 좀 넘어서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좀 양쪽이 다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면은 네. 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 나중에 또 나왔는데 범죄의 네. 심각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근데 또 검찰의 범죄 소명은 또 이루어졌다. 네. 대신에 이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 네. 기각한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할 말이 있게 만들어놨고 네. 어떻게 보면 이 판사가 좀 일종의 책임 회피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판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그렇죠. 너무 엄청난 컸다, 이렇게 볼수 부담이었겠죠. 있겠네요. 예, 어느 쪽 한 손을 들어주는 순간 이 완전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 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그 의미가 있다면 검찰이 지난 넉 달간 완전히 이제 먼지털이식으로 네. 별건 수사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 그다음에 가족을 이렇게 일가족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것인가? 네. 정말 비정하고 매정한 이 법이라는 게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 국민들의 정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찰은 정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대의민주주의가 실종이 되다 보니까 이 정치학에서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를 못하니까 정치인들이 법원이라든지 검찰, 언론 이런 쪽에서 이제 정치를 대신하는 상황인데요. 지금이 바로 이제 검찰이 정치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법원에서 어느 정도 검찰의 이러한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건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직권 남용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전 정권에서 소위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네. 기소하고 검찰이 그렇게 했습니다. 검찰은 동일한 잣대,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직권 남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네.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을 해요. 어떤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죄를 묻고 어떤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적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부분은 야, 정말 문제다. 이게 우병우, 김기춘 전 정권에 있었던 다 인물들, 직권 남용으로 직권 됐죠. 남용과 예. 같은 혐의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직권 남용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현 정권에서 한 건 정부적 판단이 되는 거고 네. 동일한 직권 남용이 전 정권 사람들이 하면 직권 남용으로 네. 감옥에 가야 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내용 자체가 현 정권에서 무너졌고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 가장 보루가 법치주의고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신뢰를 하지 않아요. 우측에 편향된 판단을 하면 좌측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좌측에 좀 편향된 판단을 하면 우측 사람들이 난리를 그럼 치고. 김 교수께서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구속되는 것이 마땅했다 이렇게 보셨던 거네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네. 법원이 지금 방금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정쩡한 답을 내려요. 네. 양쪽에 어느 한쪽에도 뭐 요걸 안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편향 판단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죠.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도 있고. 네, 그럼 앞으로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는 뭐 네. 검찰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한국당에서는 재청구해야 된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성명도 내긴 상황이죠.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분기점이에요. 조국 사태가 이렇게 지금 정권에 어떻게 몰락을 걸어가는 촉매제로 작용했고 조국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지금 현 정권이든 또 지금 네. 야당이든 가장 중요한 소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국 사태만큼은 조국과 관련된 것만큼은 검찰도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근본일책에 한판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4개월 가까이 이렇게 수사를 해온 사안이고 이거 뭐 인디안 기후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안들처럼 이렇게 수사를 뭐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한 검찰 이야기도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과했죠. 그런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연한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네. 사법부의 판사가 판결을 한 걸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그 정부의 의도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동일시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좀 이 과도한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정치인 정당들이 스스로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일희일비한단 말이죠. 자기한테 유리하면 삼키고 아니면 뱉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수 진보 간에 예. 또 이렇게 주장들이 이게 극명하게 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참 과거에는 없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폐해들이 조금씩 더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 저기 4+1 아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지역구가 통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이거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나선 상태지 않습니까? 이거 비례한국당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한국당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결국은. 결국 만들 것이다. 결국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거법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잘 내용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네. 이 선거법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해가지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4+1 협의체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 선거법이랑 네. 오늘 방금 통과된 이 선거법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더기 법안이 올라간 겁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올라가면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받거나 네. 그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뭐 자구만 수정하거나 아주 소소한 내용만 수정하는 정도로 수정안이 올라가는 게 상례입니다. 근데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던 법률안이랑 오늘 통과된 이 지금 법률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올렸던 선거법은 핵심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4월 달에 올렸던 선거법은 네. 270 의석수가 달라졌다. 215명에 75, 네. 225명에 75명이었죠.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를 75명 하겠다는 네네. 거였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군소 정당들이 배지를 더 늘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의석수가 그 지역구 비례가 그대로 정해졌습니다. 253대 과거하고 똑같죠. 47 변화된 그대로 게 똑같이 없죠. 됐고 네. 그 당시에 원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네. 석패율제 지금 또 없어졌죠. 그다음에 완전 연동형도 아닙니다. 준연동형이라고 해가지고 비례대표 47개 중에 30개에 대해서만 또 연동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거법이 올라갔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불과 한 8개월 사이에. 네. 4+1이라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당리당략으로 의석수 늘리게만 골몰하다 보니 괴물 법안이 탄생된 겁니다. 누더기 법안이 탄생됐고 만들어졌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비례한국당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비례대표제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만들었던 최초의 이유는 뭔가 제대로 비례성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게 하려고 한 건데 각 정당들이 자기들 당리당략을 앞세우다 보니까 애초의 의도는 완전히 없어지고 알겠습니다. 당략만 드러난 거죠. 네. 교수님, 이거 비례한국당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 뭐 파괴력 정도는 아니라 영향력은 있겠죠. 그런데 왜 파괴력이 아니냐면은 네. 일단 이게 꼼수란 말이죠. 음, 근데 제1야당에서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는 게 네. 제1야당이면 큰 길을 가고 정도를 가야 되는데 꼼수란 말이죠. 그 부분에서 먼저 이제 국민들로부터 감점 요인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비례한국당 당명 못 쓰는 거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네, 사실이죠. 지금 이미 그런 예. 이름으로 당이 예. 하나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뭐 한 분께서 그걸 등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또 빌려줄 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아하. 그다음에 선관위도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세부적으로 법률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안 나온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우리공화당이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면 우리공화당이 상당히 실망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왜냐면은 지역구 선거는 한국당에 찍고 네. 미래는 우리공화당으로 찍을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좀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글자도 지금 보수의 통합이 물 건너간 상황인데 네. 더 틀어질 수 있다. 꼼수 정당, 뭐 꼼수를 부린다 제1야당이 그 좀 말씀이 좀 지나친 식인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뭐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뭐 민주평화당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례정당을 만드는 데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유승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 의석수 하나 더 늘리려고 온갖 민주당 옆에 붙어가지고 들러리를 썼던 정당들이 이번에 완전 바보 됐죠. 앞으로 내년 총선은 정말 코미디 같은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비례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원래 4월 달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선거법의 이렇게 8개월 만에 누더기가 되도록 당리당략을 다 만들어 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석수 늘려볼 거라고. 한국당은 계속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놨는데 4+1 쪽에서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4+1이 법적 근거가 있단 말이죠. 국회법 내에. 그럼 법적 근거가 있는 4+1이 다수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타협을 해서 타협안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것과 어떻게 한국당의 꼼수를 동등하게 알겠습니다. 의석을 한두 석 예. 늘리는 거를 바라는 그렇죠. 꼼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뉴스도 올 한 해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올 한 해 추이를 쭉 보니까요. 아하,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수치들이 요동쳤습니다. 아하, 바로 네. 앞서 언급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이 올 한 해 가장 단연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그랬었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월 마지막 주에 긍정 48.8%로 시작했던 대통령 네. 국정수행 지지도가 저국 전 법무장관 지명 소식이 전해지고 네. 이후 검증의 칼날이 아주 날카로워지면서 8월부터는 긍정평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는 41.4%를 찍으면서 네.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또 11월을 지나오면서 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역대 정권의 아마 3년차 지지율을 보면 이게 40대 후반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선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44%,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5%대 정도의 집권 3년 차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전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방한 건 맞습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 문제로 41%까지 떨어지면서 네. 40%대 벽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조기 레임덕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다. 네. 국민들 사이에는 좋은 사람, 바른 사람, 선한 사람 이런 분명히 그런 선호도가 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전 이 요인이 크다고 보는데 한국당의 헛발질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야당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역대 정권 뭐 3년 차에 뭐 지지율이 얼마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40%니까 선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 단순 비교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은 소위 그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 가지고 전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비상시에 집권한 정부거든요. 네. 비상시에 집권한 정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도 시민들이 중도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를 했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죠. 네. 집권 초반에 80% 넘지 않습니까? 네. 예.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 정권하고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의 가치, 네. 어떤 공정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고 그래서 어떤 정권보다도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가 운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건데 일단 그게 무너졌어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청와대 내부나 민주당 정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정의 공정을 과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있죠.
유평론가님, 이거 정당 지지율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당과 민주당 위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흐름으로 거의 움직였는데요. 1월에 38.2%로 시작해서 이번에 나온 조사에서 41.3%를 보이면서 올 한 해 어쨌든 3% 내외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1월에 27.4%로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 31.7%로 마무리를 하면서 네. 연초에 비해서는 4.3%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네.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때는 10월 2주차였습니다. 이때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바로 그 주였는데 네. 이때 자유한국당 크게 오셨습니다. 34.4%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 적전을 또 그런 보였습니다. 상황이 한번 있긴 있었었죠. 맞습니다. 2월 달에 황교안 대표가 그때 취임을 했었죠. 그전에는 20%대 지지율이었는데 10% 밑으로. 예. 10%까지 예. 떨어진 적도 예. 있었죠. 이거 예. 저 올리는데 공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분명히 전반적인 있습니다. 지지율의 변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에? 예, 황교안 대표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뭐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 여태까지 잘 버텨오셨죠. 네. 그리고 지지도도 정당 지지도도 끌어올렸단 말이죠. 네. 7%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 이 정치적인 맷집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또 그 기대만큼 그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진 못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집토끼는 끌어모았는데 다 이 외연 확장에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외연이라는 것은 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을 또 보면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원내대표 됐을 때 네. 상당히 5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내대표로. 원만하고 조용하단 말이죠. 네. 행보를 보면 상당히 큰 무리수 없이 잔잔하게 끌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한국당에게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계속해서 시간을 주고 있고 그래서 막말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스스로 이렇게 뭐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지금의 민주당과 한국당의 10% 격차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의 또 올해 지지도도 결산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우 이 대중적인 인지도에 비해서 이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1년 내내 최하위권에 네. 맴돌았거든요. 우선 1월 달에 40%대로 출발을 네. 했는데 6월엔 30%대로 떨어지더니 지난 10월에는 33%를 기록하면서 최하점을 네. 찍었고요.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인데요. 사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네.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지금 잇따라 받으면서 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오거돈 시장을 완전히 흔들 만한 그런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그런 평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의 네. 참 차가운 평가는 아플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평가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들고 나왔었는데 예.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문제는 아직 뭐 결론이 네. 어떻게 뭐 이렇게 매듭 하나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실망감들이 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경수 지사의 한 해도 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1월에 46.9%로 이제 지지율이 출발을 했는데요. 네. 여름을 지나면서 9월에는 36%까지 하락을 했는데 네. 가을 들어서 거의 회복해서 지난달에는 47%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올 한 해 드루킹 사건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네. 어쨌든 국직간 예타 면제 사업을 또 따내면서 네. 뭐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거든요. 네. 예.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합니다. 우리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우리 얼굴들인데 이거 뭐 다른 당을 다 떠나서 이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렇게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낮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인데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불경 지역은 보수로 회귀를 했죠. 그런데 지금 단체장들은 보수정당 소속이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 소속이죠. 예, 지금 직무수행 평가가 좋은 쪽은 이 전라도, 광주, 네. 그다음에 TK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차하는 쪽은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오 시장님은 뭐 나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오랜 이 행정 경험, 네. 관료 경험,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변화와 혁신을 좀 기대를 했는데, 오랜 관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원하는
체감형 혁신이라든지 변화를 빠르게 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 시장님이 이제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좀 탈바꿈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네. 안 늦었다. 그래서 시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만나고 네.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소통 행보를 좀 보여야 지금이라도 된다. 안 늦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네. 1년 반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경남 같은 경우에 김병수 경남도지사가 1월 달에 저 드루킹 재판과 관련해서 1심에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타격이 가장 컸던 거겠지요? 정치적인 이유가 크겠죠. 지금 부울경 단체장 모두 네. 뭐 울산시장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로 그렇습니다. 뭐 송철호 시장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경남도지사는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네. 뭐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해서 뭐 대선 부정 관련해서 엮여 있고 또 우리 부산시장님은 또 지금 뭐 유재수 부시장 건 관련해 가지고 네. 계속해서 뭐 인사 실패 또 정책 실패 네. 부울경 단체장 모두 지금 정치적인 문제든 뭐 또 경제적인 문제든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지금 전국에서 PK 지역이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 뭐 자동차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지금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이고 경제 문제가 부울경 지역에서 그 단체장들의 평가를 가장 악하게 만든 게 아닌가. 전국 최악의 경제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인 건 그 경제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연장선상에서 더 강하게 체감이 되는 것 같고 김경수 지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쨌든 한 달 연기됐지 않습니까? 예, 2심 선고가 예. 지금 1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12월 24일. 24일, 예. 한 달 연기됐는데 1월 달에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전무를 도지사 업무를 도정무를 보고 있죠. 네.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1월 달에 또다시 뭐 어떤 형태로든 2심 선고가 내려지면 네.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겠죠. 뭐 계속 도정 업무를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어쨌든 뭐 경남도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남도민들라도 안타까운 일이고. 부울경 뭐 세 개 시도지사가 지금 다 각계의 건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지도 또 내년 한 해 이분들의 과제일 테고요.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지요. 내년에는 부디 정치 복원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세 분과 말씀 나누면서 해봅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